네, 4월 2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 방송 전에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는데 네. 욱장군. 욱욱욱. 근데 저는 팩트에서만 욱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그 대본을 보니까 욱할 게 조금 있네요. 아, 그래요? 좀 팩트에는 좀 욱해야죠.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일 재밌는 게 뭐죠? 열받아하는 거.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뭐 이런 거. 예. 예. 자, 일단 오늘 시장. 예. 그래도 다행히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예. 넷플릭스 폭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변동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문제는 뒤에서 한번 저희가 오늘 좀 중요한 게 좀 다뤄줘야 되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차트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를 보시면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간다. 아직까지 물론 이제 위아래가 다 열려 있습니다. 위아래가 다 열려 있습니다만 일정 채널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락하던 추세가 여기도 이제 일정의 박스를 좀 움직였지만 깨고 내려왔죠.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을 모르겠습니다만 하락하던 추세가 박스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엄밀히 그리면 선이 위냐 아래가 어디냐라고 하지만 대체적인 채널은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여기서 거래량들이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꿈틀대면서 밀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하시면 이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암울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차트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만 거래가 터지면서 밀리네? 이건 굉장히 찝찝한 징후입니다. 이거는 밑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돌려놨죠. 이 돌려놓은 게 누구죠? 삼성전자. 지난주 수요일 날 기관들의 삼성전자가 돌려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거래량이 분출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거래량 분출하면서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대표님도 이건 뭔가 좀 방향 전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라면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저점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사실 좀 좋은 땡큐죠.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밀릴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들이 가장 찝찝합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들기 때문에 걷어낸 거죠. 걷어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큰 트리거가 아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급격하게 내려온 게 급격하게 올라온 거죠. 여기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바닥권에서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는 뭔가 위로 향해 달려가자라는 쪽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놓고 보시면 이해를 하셔야 되느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놓고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랑 좀 다르죠. 850에 대한 확실한 바닥이 있고요. 950에 대한 박스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위쪽에서 있고 중간 단계 900선을 깨고 내려올 생각은 없죠. 그렇다면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건 많죠. 대외 변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고민할 때는 좀 지나지 않았는가. 이제는 좀 진짜 딱 계절하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에 굉장히 추웠죠. 네. 그리고 올 봄에 정말 그 봄이 오나 싶었죠.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인플레이션 막 이랬지만 지금 일부 종목들이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저는 이따가 뭐 대본 없으면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비율을 바꿨습니다. 그럴 정도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매수로 뷰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전 지금까지 테슬라는 다 중립이었습니다. 중립. 지금까지 어떤 방송에서도 테슬라를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최초로 815에서 제 비율을 바꾼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예. 그래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아니 뭐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긴장감이 팍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좀 어쩌라고요? 테슬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테슬라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왜 테슬라를 그동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냐면 저는 재무제표를 보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테슬라 재무제표를 보면 테슬라가 이제 그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손익에서 순이익이 나오는데 테슬라가 순이익이 났던 회사예요. 테슬라가 순이익이 났던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출 원가가 100억, 매출이 100억이면 원가가 거의 100억.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없고 영업의 손익에서 뭐냐면 친환경 보조금. 탄소 배출권 이런 걸로 이익이 났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2020년인가 2019년인가 어떤
미국 주식 뭐 하는데 불려가고 재무제표 강의했을 때 신랄하게 제가 뭐 재무제표 봐라 이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그러고 나서 천세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지를 먹었는데 그러다 제가 비율을 바꾼 건 뭐냐면 이번에 테슬라 1분기 실적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매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카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지난주부터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동차란 재화가 가격을 올릴 때 이게 1년 단위로밖에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3년형이 한 8월쯤 요즘 빨리 나오더라고요. 8월, 그러니까 전에는 11월, 12월에 2023년형이 나왔는데 이게 당겨지다 보니까 요즘 더 당겨지.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제 모델을 체인지하면 부분 체인지를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보니까 분기마다 가격을 올리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도 검토 지시가 내려졌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매를 맞는 걸 봤는데 얘가 매를 안 맞아? 다 소비자들이 수긍을 해? 차를 사가? 이게 첫 번째 트리거고요. 두 번째 트리거는 뭐냐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이 2달러대 초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3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40%가 넘는 40%가 넘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 저 정확히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요즘 한 7, 8천만 원 정도 하면 우리나라 정부 보조금 못 번다는 건 제 계산을 본 것 같아요. 이제 고가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주는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글로벌 추세거든요.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보조금 줄여가는 추세인데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처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많은 데 지켜봤죠. 쟤네가 과연 이익이 내느냐. 근데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그때 있죠. 우리는 공정의 혁신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완성차들 식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메가 팩토리를 해가지고 찍어내는 스타일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수긍을 안 했어요. 지켜보자. 계속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 딱 어느 정도 설비 투자 끝난 상태에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차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익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현대랑 이익률이 다른 게 메가팩토리에 대한 어떤 드디어 승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 지켜본 거죠. 쟤네가 과연 잘 할까? 근데 딱 보니까 이제 되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현대차와 테슬라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 맞습니다만 OS 문제는 제외하고 그 문제도 제외하고 지금 테슬라가 자생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저는 테슬라 지금 물론 이제 천슬라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또 논쟁거리지만 테슬라가 지금처럼 밀릴 만한 요소는 없다. 저는 그렇게 비율을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넷플릭스 얘기 곧 들어가겠지만 넷플릭스가 35% 폭락하면서 전체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뭐 시장가 외에서 시간에 이제 지금 보면 나스닥 선물 지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한국 시장도 상승으로 돌아섰던 게 사실 이 선물 지수, 이 테슬라에 의해서 오늘은 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지금 저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에 테슬라 재무제표를 이번에 이익 난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영어가 좀 까다롭긴 해요.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재무제표 좀 보시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뇌피셜로 접근하셔는 안 됩니다. 테슬라가 공정이 다르고 영업이익이 다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접근해 보신다라면 테슬라 한번 이번에 공부할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준 좋은 먹거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넷플릭스 폭락에 대한 이 이야기는 워낙 하루 종일 다 얘기했을 거고.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저도 이제 아침에 솔직히 넷플릭스 이제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 방송을 제가 못 봤는데, 자, 테슬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가 고점에서 꺾인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 시기가 어떠냐면 작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넷플릭스가 지금 오늘 이제 여기 폭락세가 나온 거죠. 여기 확 밀린 거죠. 근데 한 번에 한 차례 또 폭락이 있었어요. 요거 이제 전쟁 시기인데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서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밀렸는데 그 전에 이미 한 차례 된소리를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안 투자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테슬라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내부 자료가 밝혀지면서 밀린 건데 결국 이 흐름 자체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오산이다.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 여러분들의 그냥 신문 기사 말고 자세히 보시면 미국가 지금 러시아에서 줄고 남미에서 줄고 미국에서도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경제 업체들이 오죠. 이 콘텐츠로 승부한다는 걸로 하지만 이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저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따 네이버도 한번 같이 테슬라, 이제 넷플릭스랑 이렇게 자꾸 이 말이 꼬이지. 넷플릭스랑 차분하게 욱하지 마시고 네이버랑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때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네이버 성장 모델을 볼 때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 8년 전만 하더라도 주간 단위로 가입자 증가수를 발표했어요. 네이버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뭐 별로 없으니까 그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라인에 대한 어떤 가입자,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증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뒤로 또 아이디어가 바뀐 게 가입자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입과 플랫폼 효과 갖고 올랐어요. 근데 막상 지금은 플랫폼 규제 뭐 이런 걸 다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넷플릭스 떨어지기 시작한 게 가입자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가을쯤에 아마 디즈니가 뭐 이렇게 OTT 진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심화된 거죠.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디즈니가 저 요즘 톰과 제리 동영상 보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요? 요새 저 김민수 대표하고 톰과 제리로 불리고 그래서 우연찮게 봤는데 톰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내 꼴이 아닌가. 톰이던데? 그러니까 차 소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가,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다가 갑자기 디즈니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 이제 비유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의 독점적인 지위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찰리 먼거가 물론 중국 기업이긴 하겠습니다만 알리바바를 50% 손절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밸류의 어떤 그리고 성장 가치에 대한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 메타버스나 NFT도 작년 가을에 그렇게 호황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 뭘로 수익 내니? NFT 같은 건 인정 안 해주면 그거 뭘로 수익 내니? 라는 걸로 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모든 걸 장악할 것이야 라고 봤던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변화가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거를 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사실 넷플릭스 폭락하면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컨텐츠 한국의 K 컨텐츠가 사실 그동안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가운데서 네이버도 거기에 넷플릭스의 영향을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을 통해서 네이버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네이버는 조금 논의를 치고요. 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컨텐츠? 네, 컨텐츠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컨텐츠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판매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뭐 판매원이 지금 커지다 보니 넷플릭스가 우리 컨텐츠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시작했죠. 일감을 주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OTT 전용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컨텐츠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탁 주가 꺾이니 얘네들도 꺾이는 거 아니야? 이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아침에 가슴 철렁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오늘 지금 주가 저도 좀 보니까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밀리니까 완전 폭락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았죠. 물론 몇몇 가지 컨텐츠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이제 그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이제 최근 뉴스 보면 이제 뭐 어제 오늘 폭락했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걸 좀 스크롤바를 내리면 작년에 최초로 넷플릭스 코리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는데 뭐 4천원인가 4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익을 매출을 했어요. 근데 이익은 얼마 안 났어요. 딱 보니까 매출 원가가 89, 거의 90% 됐어요. 그러니까 100억 매출이면 90억이 원가였어요. 그러면 그 원가라는 게 인건비 뭐 이런 거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컨텐츠를 비싸게 사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글로벌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내가 니네 팔아줄 테니 싸게 넘겨.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 사업해 보셨으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저쪽에서는. 근데 그래? 나 너희한테 안 팔아.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매출원가 90%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K 컨텐츠에 대한 힘을 거기서 읽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들은 쉽게 흔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 그러니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 경쟁사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뭔가 확보하려고 하는 제작사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제 서로 뭐 그 기업이라는 게 뭐 진짜
광야에서 혈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저쪽에 세게 나오면 내가 지금 체력이 안 돼. 그럼 내가 진짜 뒤로 물러가서 요만한 땅이라도 그냥 차지하고 나 있을래. 라는 기업도 분명 있습니다만 아니야. 난 기왕에 칼을 빼들었으니 죽든 살든 난 뛰어볼래. 라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경우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벌써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죠. 물러서는 순간 죽습니다. 이런 기업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물러서는 순간 디즈니나 이런 것들에게 순간 잡아먹기 때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혜는 우리 K 컨텐츠들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들고 있는 분들 상당히 좀 불안해 하셨는데 네. 하긴 뭐 지금 뭐 넷플릭스만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디즈니도 있고 네. 뭐 여러 군데서 하니까 네이버 얘기할까요? 네, 네이버 왜 네이버를 우리가 넷플릭스의 폭락을 통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거랑은 좀 연결가 떨어지는데 댓글 욕을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또 썸네일 제목이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자극적이네. 지금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항상 말씀드려요. 이 네이버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차트를 보면 이게 투자할 차트인가요, 아닌가요? 선뜻 아니죠. 그리고 이 그렇죠. 끝에 지금 이제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제 차트를 지워볼게요. 이게 지금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좀 늘었죠. 좀 찝찝하죠. 좀 찝찝하죠.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봉이 만약에 내일 모르겠습니다. 내일 양봉이 나와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음봉이 나와준다라면 정말 한번 심각하게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어닝 쇼크라는 단어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언론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나왔죠? 네, 그 어닝 쇼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자세한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건비가 늘어났다라는 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남 같은 데 가면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편집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유튜브를 좀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몸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 기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들의 몸값이 일단 다 올라온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뭐 이런 쪽 IT 쪽 업계들이 이쪽의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높아진 연봉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플레이션이죠. 만약에 그걸 안 받아들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가,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인력이 싼 분들을 쓰면 그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성과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불응의 값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제조업체 같이 지금 뭐 만약에 뭐 라면 회사가 밀가루 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공정을 바꾼다라든지 원료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할 수 근거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IT 업계가 인건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안 쓰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요새 프로그래머들 뭐 구하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구하기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프로그래머들이 솔직한 얘기로 회사 보고 일하나 일 보고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충성심도 다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는 저는 이렇게 기울어섰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올라간 인건비를 과연 네이버가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근데 네이버가 이거 감당을 못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솔직히 그래요. 내가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가게를 문 닫는 게 맞습니다. 뭐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왜냐하면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데 무슨 가게를 운영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딴 걸 찾아보시는 게 낫다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활로를 찾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결국 할 건 뭐죠? 공격적으로 플랫폼을 늘리던 광고를 많이 따오던 뭘 해야 되는데 이 시장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네이버가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 맞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비가 한 번 오는데 지금 네이버는 고비가 왔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기업 전반적으로 다 같은 고민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됐건 이제 게임 개발사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게임 개발사들은 이렇게 대거 인력이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빵빵 터뜨려 버리면 일시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뚜렷하게 뭐가 없다라는 거죠. 뚜렷하게 뭐가 없다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좀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뭐 활발한 토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빵빵 터뜨릴 만한 뭐 트리거는 없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때 우리 IT 버블 이후 그때 그 뭐죠? 그 IT 프로그래머들이 또 남아돌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전직하고 뭐 그랬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인력 거기서 인력 수급이 좀 사이클이 도는 거죠. 사이클 돌아가지고 지금은 뭐 이렇게 높아진 뭐 초임 연봉이 거의 뭐 8두 9천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다고 하니 뭐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 때문에 네. 기업의 실적에는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고정비잖아요. 사람 한 명 뽑아놓으면 연봉 8천, 9천, 1억 뽑아놓으면 이게 그 사람 자를 수 없잖아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게 높아진 인건비를 한가름할 수 없고 더군다나 요즘은 제가 항상 농담 얘기하는 게 이번에 SK 하이닉스 본사가 이번에 뭐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SNS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보너스 200% 받았다. 뭐 부모님 처가 부모님 돌아가셔도 뭐 경조비 준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험원으로 의자 바꿨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제가 정확히 험원일 겁니다. 그게 의자계 에르메스랍니다. 저도 쳐보니까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가 와이프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싼 게 200이고요. 한 300 정도 해요. 엄청나네. 네. 근데 그거를 네 근직을 다 바꿔줬다고 하는데 그 예의를 든 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앉아서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쪽은 이미 다 바꿨대요. 물론 대량 구매하니까 싸게 들어왔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가 이미 에르메스로 깔았고 그러면 그러잖아. 요즘은 젊은 층들 복지 따지잖아요. 저 의자 바꿔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할게요. 그럼 의자 200만 원짜리 사줘야 돼요. 남의 나라 얘기가 듣기는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분위기를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 증가죠. 그렇죠. 비용에서 비용 증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날세우고 있는 게 삼성전자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 SK 하이닉스에 대한 복지가 늘어 오히려 지금 역으로 삼성에서 야 우리 여기 안 올려주면 이게 서로 종업원들끼리 경영진한테 뭐라 붙이는 거죠. 처음에 삼성이 막 주고 SK 안 주니까 SK에서 우리 줘라. 막 이렇게 들고 가서 SK 주니까 삼성이 우리도 줘라.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니까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 참 우리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그 한국의 뭐라 그럴까요? 그 미래의 청사진이었죠. 플랫폼 기업으로서 정말 장밋빛 네. 청사진이 펼쳐졌었는데 네. 정말 그때 들어갔던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죠. 예, 어려워하시죠. 아이고, 자 삼성전기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네. 삼성전기 정말 안 움직이는 주식 중에 하나로 속태우는 주식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좋았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결국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나 몇몇 업체들이 좀 비슷한 업황들을 하면서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쪽을 하면서 그런 거죠. 세 개 놓고 침을 딱 튀겼는데 삼성전기에 떨어진 분은 삼성전기 샀고 LG 디스플레이 딱 떨어진 분은 LG 샀는데 삼성전기 산 분들은 아이씨 속에 욕 나오고 나머지 쪽 산 사람들은 웃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삼성전기가 뭐 저는 뭐 자세히는 하지만 업황에 대한 어떤 믿음은 사라진 건 없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주봉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저점을 찍으면 한 15만 원 선, 러프하게 15만 원 선 찍고 이제 20뭐 하더라도 한 20만 원 선, 그러니까 5만 원 밴드 내에서 움직였었던 주식인데 지금 이제 차트도 어느 정도 바닥이 왔죠. 차트도 바닥이 온 상태에서 거래가 좀 솟으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익에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뭐 애플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참여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얘네도 애플을 애플이라고 공식적으로 못 부르는 것처럼 북미 고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폄하한다 하더라도 삼성전기가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기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 저는 지금 시점이랑 물타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라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물타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밀리면 물타기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지금 물타기를 하신다라면 단가를 좀 낮추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는 마련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LG노텍 끝난 거냐? 그렇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고요. 이거는 이쪽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나름대로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기 들고 있으신 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기대감이 확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올랐다가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일단 저는 조금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는 묵직하게 들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다양한 우리가 IT 쪽 이슈들이 있어요.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들 저는 이런 쪽들은 어차피 열리는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기라든지 이쪽 업계들이 기술력들이 좋기 때문에 이게 기술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누구나 기술력이라는 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쉽게 못 만드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삼성이 못 만든 게 있죠. OLED입니다. 삼성이 돈과 그렇게 LG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장악하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 전만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가 OLED 부분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 이게 OLED를 제가 항상 만드는 것처럼 그냥 실험실에서 이거 하나 만드는 건 쉬워요. 누군지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를 자 컨베이어 벨트 돌린다. 착착착착 찍어냈을 때 완성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50%가 안 나오는 거예요. 50%는 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 만들어놨는데 불량품이다 그러면 고스란히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분해해갖고 다시 원재료를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 기업에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그게 이제 LG는 성공했고 삼성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손을 잡네 맞네 굴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쪽도 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니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보면은 애플이 한국의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네.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애플만 연결되면 다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대표님 그 8.15 캠퍼스 뭐 좋은 얘기 투자하는데 저는 제가 만약 유튜브 하면 뒤에다 이렇게 써붙일 것 같아요. 믿지 말자 애플. 믿지 말자 애플. 믿지 말자 애플. 애플은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그 부품 체인을 갖고 있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 유튜브 제가 방송 다 해보세요. 저 애플 나왔을 때마다 사기입니다. 사기다라는 단어 쓴 적도 있고 솔직히 믿지 마십시오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주식들은 다 빠졌어요. 애플 때문에. 애플 때문에 애플과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이야. 뭐 핸들 없는 차가 나올 것이야. 뭐 애플이 뭐 누구를 만났대더라. 여러분 지금 밝혀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애플은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물론 LG노텍이라든지 몇몇 업체에서 부품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과연 애플카가 2013년, 15년에 나올지 있을지, 2020년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오리무중이고요. 나온다는 폭발적인 인기 끌 가능성 높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저는 앞서 테슬라처럼 물론 뭐 그럼 너 천슬라 갔을 때 못 먹었지 않았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먹으면 되니까. 다른 데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아까 삼성전기 애플향 이렇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한번 볼 수 있다 하셨잖아요. 요 이슈가 아니고 요 이슈 말고 삼성전기가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이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삼성전기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 뭐 이런 뭐 얘기는 나오고 말고 그다음에 이 유적이잖아요. 이건 유적이라는 단어는 저는 내피셜이라고 봅니다.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거 말고 그다음에 제가 뭘 봤더라?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뉴스는 그냥 넘기세요. 이게 지금 오후 거라 제가 아침에 봤기 때문에 이런 거죠. 패키지 솔루션 영업이익 20%대 강세.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실적인 것이 거죠. 아마 본질이다. 네, 본질입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패키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 정도 영업이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거고 만약에 애플이 들어간다라면 땡큐인 거죠. 이걸 뭐 굳이 근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지는 말자. 저는 그렇게 구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올해 가져갈 만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데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는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기대할 게 없었죠. 원가 급등에 뭐 다양한데. 그렇죠. 얘네들이 영업이익률이 15%대 넘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네.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삼성 같은 경우, 삼성과 거래하려면 삼성 SD, 제가 이제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삼성 SDS 프로그램이 깔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를 그걸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삼성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심지어 어떤 그 납품업체 사장님하고 옛날에 기업 탐방을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알려줄 때라 뭐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몇 프로 나올 텐데 제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삼성기에 들어가면 바로 납품 단가 후려친다고. 그러니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막 무릎 꿇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했는가. 입이 뱉어졌고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영업이익률이 한 5, 6% 정도 돼요. 낮은 건 한 2, 3%? 2, 3% 정도 되는데 물량으로 넘겨주잖아요. 물량을 팍팍 넘겨주니까 5, 6%안 되더라도 먹고 살 걱정 없죠. 먹고 살 걱정 없는데 그런데 10몇 프로가 나온다?
이런 기업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비주들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보고 투자하실 필요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축을 보면 저는 그 뭐 방송에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차영주 정말 너 아이디어 좋다. 스스로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셀프 우리 뭐지 잡복이라고 잡복. 근데 잡복 할 만합니다. 제가 몇몇 종목들 보여드릴 텐데 실적이 발표가 났잖아요. 이제 실적 끝났죠. 3월 말로 실적 끝났는데 지금 대표님도 요게 낮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 앞에 여의동원 산책 가면 지금 새싹들 올라오는 거 보면 매년 보지만 매년 신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일봉으로 봐야 돼요. 이 종목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래량 솟고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느냐를 떠나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마치 이러한 땅바닥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들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분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보면 뭔가 좀 꿈틀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죠. 이런 기업들이 보면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래요?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 동서라는 거 우리 커피 믹스 노란색 커피 봉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카누 타인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또 하나의 범 리오프닝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잘 나왔고요. 삼천당제약 영업이익률 잘 나왔습니다. 눈물. 더군다나 이거 여기에 또 불을 지핀 게 이게 뭐죠? 하여튼 눈병 뭐 하는 그런 걸 또 유럽에 수출해서 거기에 백내장 그 치료제용 눈물, 그 인공 눈물 그것도 그런 건데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한번 선뜻 동참하고 싶은 생각 안 드시나요? 뭐 한 돈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서 하다못해 용돈벌이라도 충분히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요즘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지금 물론 뭐 한일 사료 이런 거에 비하면 택도 안 되지만 그거 겁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거 해가지고 저는 뭐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되면 더 오를 수 있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투자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확신이 드시면 진짜 뭐 몇억 뭐 몇십억 투자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 종목 잘 모르고 불안한데 차트가 이프되니 그러면 한 100만 원 들어가서 뭐 한 1, 20만 원 벌면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해야지 뭐 이런 정도 개념으로 들어가셔도 값이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네들이 영업이익률 나쁜 것도 아니고 차트를 보면 또 이쁘고 뭐 꺼리길 거 없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좋아서 아니라 그 실적까지도 같이 올라갈 만한 이게 같이 그 중복되는 기업을 찾아라. 저는 제가 항상 여기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한 두어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비율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때 비율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 저한테 자동차 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차수장의 비율은 바뀌었어?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올라왔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중국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몇 가지 트리거들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은 못했다. 그러면 현대차 지금 주가 올라오고 외국인들 사는데 어떻게 보시오? 라고 물어보시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을 보면 못 사요. 하지만 이러한 차트에서 여기 지금 완전히 바닥 찍었죠? 그리고 기었죠. 거래량 여기 지금 뚫어주죠. 외국인 붙었죠. 차트만 놓고 보면 저는 이거는 살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동서나 이런 것들은 차트도 이쁘고 어떤 뭐 기업의 내용도 이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기업의 내용 뭐 이런 것들보다는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차트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차트다.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워낙 뭐라 그럴까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그 대형주의 움직임 때문에 횡보 때문에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투자의 아이디어를 자꾸 찾는 거죠.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신정부 대선 이후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원전이 이제 수명 확대가 된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머만. 팩트를 여러분들 이제 순서를 좀 제가 알고 있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공약으로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몇 가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답답한 게 있었죠. 부동산 정책과 원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어찌됐든 좀 반대를 해왔었고 윤석열 후보자 시절서부터 가장 먼저 건드렸던 게 부동산과 원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바꾸겠다. 우리 문재인 정부 했으면 우리 윤석열 후보 이렇게 나와야지.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욕을 안 먹는다니까. 제가 왜 자꾸 죄송합니다. 욱만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잘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던 건 이제 윤석열 그 공약 시절 후보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건설주들 확 올라갔다가 건설주에 대한 물론 이제 건설주가 지금 원가 압박이 있고 나는 좀 두려워요. 철근협회에서 철근 안 준다라고 저렇게 하는 게. 그래요? 무슨 이슈가 있어요? 전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네.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철근협회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철근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는 이익단체 사업자협회. 철근 사업자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파트가 올라갈 때 아파트는 지금 이제 파료가 있는 건물은 오피스텔이니까 이제 그 H빔으로 올라간 거고 아파트는 철근으로 올라가잖아요. 철근 올라가는데 이게 얘네들도 지금 원가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납품가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납품은 장기계획 아닙니까? 이걸 올려달라고 하니까 몇몇 업체에선 받아들였는데 몇몇 대기업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딱 해서 현대건설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현대건설을 딱 찍어서 납품 중단 딱 해버린 거예요. 너네 안 올려주면 당장 내일부터 철근 중단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아직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힘겨루기죠 이제. 그래? 다음에 니네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건 올라가는 원가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과연 갑의 위치에 있던 애들이 한 대 얻어 맞았으면 그 서로 안 할까요? 보복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복의 칼을 가는 거죠. 보복의 날을 칼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메커니즘을 읽어낸다라면 건설사들 이익은 나중에 커질 수도 있다. 뭐 하여튼 그건 내 피셜이고 어쨌든 건설사들이 지금 뭐 시멘트 못 구한다 막 이런 난리니까 지금 이제 건설주 좀 빠졌어요.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 원전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말을 바꾼 게 현실을 보니 실질적으로 이걸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고 지금 다시 또 뭘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현실을 보니 이 원전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원전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뭐 수명 연장은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짓는 거는 이제 문제 논의를 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짓는 것은 우리 땅에서 찾으면 안 돼요. 중국의 160기 여러 가지 유럽의 것들을 먹어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문제지 이게 민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소형 원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소형 원전 전문가가 그랬어요. 소형 원전은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들 소형 원전 건설한 나라 있나요? 더 몰랐어요. 유럽에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소형 원전을 쓰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아직까지 검토 단계고 소형 원전이 효율적이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저 밤에 이렇게 졸리다가 좀 잠이 확 깨버렸어요. 졸려서 잘못 본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걸로 원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오류에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지면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면 다 틀려지니까 일단 우리가 소형 원전이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성공적인 어떤 그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여기서부터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트리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일단 좀 밀어두세요. 원전을 일단 좀 밀어두시고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차피 새 정부 구성되고 내각 구성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 그 대통령이 업무 보고 해야 되잖아. 내각이 그게 빨래 가을이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고. 어차피 이제 새로 내각 장관 되신 분들도 이제 원전 수많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을 보시고 차라리 저는 정책 수혜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 이제 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그 여성가족부 해체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체 안 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이 통과가 돼서
방사청이 항공우주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저도 놀랐는데 이제 뭐 논란이 된 게 기사를 떠서 보니까 항공우주청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지방 어디에 위치하느냐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지역 지자체가 싸우고 있는데 이게 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검역 체계가 하나의 어떤 보건복지 내 하나의 어떤 부서였다라면 이게 하나의 청으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항공우주가 이제 하나의 과기부의 어떤 부서였다가 청으로 되면 이게 정부 조직이라는 게 여러분 무서운 게 되면 청장이 되잖아요. 청장이 되면 예산 결정권이 생겨요. 장관하고 청장은 예산 결정권이 있거든요. 예산이 주어집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청장 임의대로 조직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뭐 2급, 3급도 쫙 조직이 넣어야 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이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쪽은 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읽어내신다면 물론 항공우주가 더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부 조직이 생겼다라는 거 보면 저는 이 누리호 8월에 발사하나요? 2호? 그것도 여러분 하나 트리가 되니까 갖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하실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제 시장의 중심 화두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실적 대비 기업 가치가 뭐 자산 가치 저평가돼 있냐 아니냐에 대한 또 논란도 있잖아요. 이 논란에 의해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그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저평가 주식으로. 그러면서 SK의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SK 뭐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첫 출연 때 SK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SK 어떻게 보세요? 첫 출연 때 30만 원에 말씀드렸고요. 아직 26만 5천 원입니다. 손 들고 방송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차트 보면 희망은 좀 생기죠? 차트 보면 좀 희망은 생기죠? 거래량 분출하고. 아니,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들고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 얘기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요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요때 사신 분들 물리신 분들 보면 지금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파셨을 수도 있고 일부는 여기서 손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분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제가 항상 보는 심리는 원금만 알아. 그렇죠. 지겹다. 원금만 알아. 지금 원금 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이제 안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파는 적은 안 보이죠? 네. 또 하나 넘어야 될 거는 요선입니다. 요선인데 요 이제 가격대죠. 바로 27만 원이니까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거래량들이 분출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이 정도 양봉을 두 개 솟아냈다라면 물론 봉액기가 크진 않습니다. 3%대인데 평상시 모습보다는 봉액기가 크고 거래량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SK에 대해서 그동안 좀 그냥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볼 때 혼동 안 되는 게 보면 저는 뭐 유진 걸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든 것들 중에 로그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대표님도 모르시죠?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희미하게 칸들이 보이실 겁니다. 뒷배경으로. 그러면 이게 그런 거죠. 23만 원, 이게 10,000원 단위거든요. 10,000원 단위인데 예를 들어서 2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라간 10,000원과 29만 원에서 30만 원 올라갈 때 10,000원의 퍼센테이지는 다르죠. 그렇죠. 10,000원은 절대값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여러분들 차트를 로그 적용을 해서 누르면 어떤 게 되냐면 퍼센테이지로 바뀝니다. 요게 올라가는 게 보면 20만 3천 원, 21만 원, 22만 3,500원 요게 요 간격이 달라져요. 여긴 간격이 좁고요. 여긴 간격이 넓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한번 여러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SK는 좀 올라가는 거니까 말고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로그 적용이 된 거죠. 로그 적용이 된 거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상승 속도가 달라요. 요 차트 여기만 보세요. 일단 요 떨어지는 거 말고 여러분 올라갈 때 이걸 로그 적용을 풀어보겠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로그 적용을 풀어버리면 잘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로그 적용을 딱 하면 힘에 좀 붙이네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상승 올라가는 종목은 가끔 제가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축변환 해버리면 이게 지금 차트 뒤집어져. 지금 이 차트가 올라가는 차트가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차트? 떨어지는 차트라고 보면 네이버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죠.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로그 적용함으로써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은 가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해서 내가 잘 안 보인다, 헷갈린다 할 때마다 한 번씩 눌러보세요. 매번 눌러보실 필요는 없고 이거 좀 헷갈려. 이게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축변을 하던 로그 적용을 하던
이거는 뭐 브로커들만 할 수 있는 뭐 어느 분도 얘기 안 하는 거면 차영주가 최초네요. 김민수도 얘기 안 한 거면 뭐 아무튼 오늘 저 잡법 강도가 상당히 잡법. 그래도 브로커 때 심심하면 앉아갖고 뭐. 근데 지금 SK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말씀하신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SK가 지금 계열사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뭐 SK 뭐 이노베이션 실적이 다 좋았어요 1분기가. 실적이 다 좋다 보니까 더군다나 실적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어떠한 지금 LG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지주사 다 뭐 범지주사 아닙니까? 주가 문제 별로 없어요. LG가 이제 몇몇 업체들은 좋은데 몇몇은 안 좋은 거죠. 근데 SK는 지금 분위기를 좀 잡아간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주요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게 현대모비스. 이것도 워낙 물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부품주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만도처럼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가 지금 이제 차가 지금 이제 뭐 한 2만 개 부품 들어간다면서요? 뭐 대략적으로 뭐 차만 다르겠습니다. 한 2만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테슬라는 부품이 몇 개 들어갈까요? 그만큼 아닐 겁니다. 확 줄었죠. 일단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확 줄겠죠. 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그보다 더 줄 것 같아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하이브리드는 양쪽 다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저는 부품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몇 업체들로 선별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없어지는 부품사들도 생길 것이다. 라서 부품은 아직 불안합니다. 좀 만도 같은 경우 좀 다른 개념으로 좀 보기 때문에 만도가 올라간 거랑 다른 부품사들이랑 같이 보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저는 오히려 자동차 중에서 앞서도 현대차, 기아나 뭐 차트가 좋으니까 40조라고 하는데 이걸 화를 낼까요? 아니면 그냥 뭐 조용히 얘기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는 뭐 대표님도 포기하셨네. 뭐 욱장군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게 왜 영문으로 나와? 시작부터 불길한데. 저는 이거 44 9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구조 단순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만든 자동차, 그다음에 뭐 CKD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러시아나 베트남에 우리가 자를 갈 때는 반제품으로 갑니다. 쪼개서 가요. 왜냐하면 관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완제품으로 가면 관세가 뭐 1000%면 소나타를 바퀴 따로 이게 좀 따로 해서 가면 뭐 관세가 한 500%밖에 안 되니까 현지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CKD. 그런 것들은 다 글로비스가 이제 운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다, 특히 이제 유럽에다 갖다 주면 유럽에서 이제 독일차 싣고 우리나라에 오고 이런 건데 얘네가 지금 지분율 보면 현대그룹의 대주주들의 개인 사저를 통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그렇죠. 개인 사저를 통해서 만든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진해 일감을 다 맡아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공정거래법에 걸렸네.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점점 이제 지분율 낮춰서 이제 30% 갖고 있었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이제 걸리니까 29%를 맞추기 위해서 10%를 팔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업들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그러면 이제 지분을 팔든지 어떻게 뭐 하든지 아니면 내 지분을 갖고 있으면 내부자를 안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경제 입찰 보여갖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내부자에 걸려? 그럼 나 지분 10% 팔게. 그래서 사모펀드에 넘겼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나 그냥 내 주머니에 그냥 내 기업 밀어줄래? 전 이런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그 호주의 LNG 그 업체와 장기 인도 계약을 맺었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래. 저는 이렇게 미쳤고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의 개인 주머니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 표현이 과격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 게 있죠. 롯데렌탈이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정확하게 그냥 뭐 자동차 업체에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한테 전기차를 3,000대인가? 롯데렌탈이 저거죠. 허남버인데 뭐 다양한 렌탈을 합니다만 이 롯데렌탈이 저희가 알기로는 저거였던 것 같은데 옛날 동양매직
동양매직이 이제 팔리면서 롯데는 하여튼 어쨌든 말 그대로 렌탈이에요. 헛전함벌을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얘네가 롯데백화점과 합병을 하면서 이것도 대주주. 롯데 대주주는 롯데 그분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것들은 화려하게 안 울려요. 욕먹으니까. 조용히, 꾸준히 조용히. 지금 만도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얘기하시는 분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주가 보니까 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주가 보니 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거버넌스 이슈.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면 이런 게 다 뭐라 그럴까요? 소액주주들에 의해서 그 횡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크게 횡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횡령은 아니고 어폐가 있습니다만.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주주 침해, 주주 이익 침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로 소송 걸 만한 여지가 될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가 이건 안 되면 편집 가능한 얘기 하나 해봐도 될까요? 아니, 하지 마요. 편집하기 귀찮아. 편집 귀찮아.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호해드려야지.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 좀 그러다가 옆길로 빠졌어.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 하지만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의외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도 원가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 좋았는데 왜 주가 못 올라가냐? 이것도 그럼 실적 나쁘다 그러면 주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보는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석에 따라 완전 과거 실적이 돼버렸어요. 1분기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특수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1분기를 가지고 뭘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절감한다라든지 판매가 전이를 통해서 이익을 냈다라고 하면 박수 쳐주자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기업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는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1분기 실적 그래 좋아. 살아남았으니 고맙다. 앞으로 그러면 니네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다오. 가이던스가 좋으면 나 투자할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보다 어떤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 이게 중요하다. 니네가 지금 원가에 치이고 유가에 치이고 치였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자 낼 수도 있어. 하지만 니네가 그걸 딛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라는 게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맡겼는데 애가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서 막 그래. 그래. 알았어. 일단 지금 인정할게. 너 돈 벌라는 소리 안 할게. 휴식을 취해. 좀 그 상태예요. 그럼 휴식을 취했으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분기부터.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이슈들을 다각도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다양한 이제 사고를 하면서 적절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오늘 그 여러 가지 관점을 우계 관점으로 아니, 근데 오늘 걸릴 건 없었죠? 많은데 넘어가요. 어차피 욕먹을 건데 뭐지 10번 욕먹나 11번 욕먹나 아니 근데 유튜브 준비하잖아요. 차영주 TV? 아니 그게 아니라 차영주 TV로 하지 말고 아직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5월 3일부터 오픈합니다, 여러분. 그래. 차영주 TV 하지 말고 욱하는 차 소장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공식적인 명칭은 차영주 TV인데 밑에 코너가 몇 개 있거든요. 차영주의 욱 코너 이렇게 하나 만들어볼까요? 그럼 그건 말고요? 욱하는 차 소장. 욱하는 차 소장 알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욱하는 차 소장에 아까 같은 종목들 모아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영상 우리 찐쇼 10시 올라가고 또 댓글 장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꿋꿋하게 이왕 먹은 욕 이왕 시작한 거 여기서 노선을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발을 뒤졌기 때문에 작두 탔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진짜 죽투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팩트를 위주로 공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차 소장님과 함께해서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스닥 시장 분위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여튼 내일 오전 7시 다시 한번
생기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준비를 해야 될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7시에 뵐게요.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 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 취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